다음 주 토요일 벙커에서 진행됩니다.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뽑아요. 근데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권역별로도 뽑고 부문별로도 뽑습니다. 부문별로는 뭐냐면 여성 또는 청년, 노동 이런 분야를 따로 뽑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여성 후보 2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여성에게 그냥 뭐랄까요, 선물처럼 줬어요, 한 분을. 순위와 상관없이.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인 것이, 253개 지역위의 여성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막강한 자리죠? 이 자리에 두 분이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양향자. 많이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표의 영입 인사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낙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목리 출신이에요. 전체 주민이 2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서 최초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 임원이 되신 분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양향자 후보 모시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자면, 이번 경선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임원이면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 하셨어요? 되게 브로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보면 미니멈 한 3억에서부터 미니멈 3억에서부터. 네. 50억까지는 주지 않나. 50억이요? 아니, 총수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야. 아니, 근데 그걸 왜 관뒀어요? 문재인, 당신은 대표죠. 대표가 와서, 그거 관두고, 입당해라. 하면 고민되잖아요. 내가 지금, 야, 연봉이 얼만데. 중요한 것은 문 대표님은 제 연봉이 얼마인지를 모르셨다는 거죠. 직장인이니까 뭐 몇천만 원 되나 보다. 임원이니까 막 1억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집에 밥은 안 굶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네. 이미 수십억 벌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도 망설여지지만 집에서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는 자리도 아닌데 와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망설이죠.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 멘토였어요. 이제 김영란 대법관도 뭐 멘토도 하셨었고, 네. 이렇게 편지가 오는 거 보면 그분은 밝은 편지가 와요. 제가 변호사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뭐 이런 좋은 얘기였는데 저는 너무너무 슬픈 얘기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내일 회사 그만둡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뭐 이런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 보통 편지 답장 하나 하는데 미니멈 3시간 걸려요. 타자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고 출신입니다, 상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 말로 치유가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삼성에서 일을 그만두면 그런 아픈 여성들을 대변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었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변화가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일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당 제의를 받은 게 가장 큰 거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운명이구나.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쓰나미처럼 저한테 제 인생에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워낙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영입할 때 굉장히 비밀리에서 아는 사람은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편분은 당연히 반대했겠죠. 우리가 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뭐 이렇게. 같이 살 날이?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약속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데 최소한 비례대표 정도는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편하게 받으면 분명히 아픔이 따라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요. 내가 편하면. 아니, 남편분이 당연히 그러면 안정적인 생활이
50대 갑자기 흔들기 시작하니까 네.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뭔가 이게 병풍이 처진 상태에서 사는 삶하고 이렇게 정치권으로 나오면 저 완전히 오픈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는. 설득하셨어요? 하도 설득이 안 되길래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한 번만 만나 같이 만나자? 네. 네. 그래도 아니면 제가 접겠다고 했습니다. 네. 같이 만났더니. 그냥 빨려 들어갔던데요. 어찌 알고 이제 저를 이렇게 영입을 결정을 했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람이 만나는 시간에 꼭 그 신뢰가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남편은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가면 충분히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싶다. 그럴 사람이 이제 문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죄송한데 그 안에 저를 문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항상 문을 좀 열어놓으십시오. 전 진짜 궁금했던 게 일단 사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비례대표로 좀 편하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약간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없었고 지역구 출마하라고 했고 그것도 아주 센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전 대표랑 붙었죠. 그러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이후에 한동안은 좀 멍할 것 같고 특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지역위원장이신가요? 네, 지역에 아무것도 지역, 아닌 거 아니에요. 지역위원장 예전으로 치면 지구당 위원장 정도 하고 계신데 당의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선거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낙선했을 때 충격이 있지 않았어요? 4.13 그 선거를 하면서는 굉장히 문화를 바꿨다고 할 정도로 축제처럼 하고 또 눈물도 많이 빼고 했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 호남 홀대론이라는 그걸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광주가 이렇게 8석이 있는데 개표 방송을 딱 하는데 초록색으로 싹 이렇게 덮여져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이 1차 딱 와서 그다음 제가 떨어지는 거는 그다음에는 별로 큰 충격은 아니었고 우선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너무 또 안타깝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은 없었어요? 원망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개표 방송 하는 그 순간부터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만 이제 계속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약속한 게 있는데 입당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다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호남 목세, 여성 목세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도 다른 분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마이크가 약해요. 아무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당의 여성 수석원 중에는 이제 최고의 자리에 경선으로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왜 여기 굳이 출마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13 총선 딱 끝나고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만 하면 어떤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기가 힘들어요. 발언만 하고. 그런데 제가 전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처음에 더불어 콘서트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선대위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강한 발언들을 해가면서 저 영등포 경찰서도 다녀왔거든요. 무혐의 났지만, 대통령과 새누리 의원들의 명예훼손이라 그래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준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전준희가 전당대회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이제 그것도 참 운명처럼 윤혜 의원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홍보위원장, 저는 위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전준위에서 이제 그 룰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위원이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 그런데 최고위원이 여성위원장을 겸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거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왜요? 이제 삼성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정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성이라서. 여자라서 안 되고, 상고 출신이라서 안 되고, 또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호남 출신이라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적어도 그런 서름은 나로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 원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외에 있다고 왜 훨씬 더 강한 힘이 생기죠? 외연 확장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내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겸직하면서, 어떤 당의 힘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 당의 문제라고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영입을 한 이유가, 저를 뭐 국회의원 단순하게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네. 뭔가 저를 쓰려고 영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대선에 도움이 되라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제가 낙선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저한테 안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선에 도움이 되려고 여기 출마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본인의 출마가 왜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영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호남이 아프다. 그 말 속에 내가 그동안 30년간 일해오면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실은 내 고향. 근데 운명처럼 그것도 이제는 돌아보라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과학기술, 특히 이제 첨단 산업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앞서가는데 우리 정치는 정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가 아픈 여성 삶이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여성표였거든요. 그게 3% 딱 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아픔을 누가 국민 속으로 가서 같이 손잡고 대선에 손잡고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 누가 소구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자리, 뭐 최고위원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비례로 있겠죠. 그냥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있어도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었다면 국회의원을 한번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권에 왔으면 정말로 어떻게든 했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내가 떨어질 줄 알면서 절대로 안 갔겠죠. 그렇지만 명분 있게 가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사일섬에서도 천정배 후보하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천정배 후보하고 해서 떨어졌지만 또 명분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그거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본인의 약점은 뭡니까? 약점. 지금 강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원외. 딱 하나. 네, 딱 하나. 원외. 본인만의 공약이 있어.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난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지방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풀뿌리 여성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정치인으로 크고 싶은데 우리도 뭔가 중앙에서만 막 서울 경기 쪽에서만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한테는 그게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례 공천할 때만 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키우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중앙당에서. 예결위의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를 제가 할 일도 없고 제가 지역구를 관리할 일도 없고 그 원내에 계신 분보다는 훨씬 더 제가 강력한 24시간 가동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백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너무너무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해드리는 것. 제가 심부름을 정말 잘 해드린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의 네. 여성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네. 요청을 중앙당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 네, 말하자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자인 유은혜 의원의 약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밖에 없네요? 왜 싸움을 붙여요? 잘하는 것만 이제 얘기하면 되지. 이겁니다. 이제 20년의 당 생활에 경륜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당 안의 1%의 경험이고 저는 99%의 경험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는 당내 선거긴 해요. 그래서 당원들한테 중요한 뭔가 공약을 내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약들이 충분히 우리 대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민의 99%의 삶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삶을
오롯이 제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삶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도 갖고, 또 투표장으로 나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꼭 대선에서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누가 떨어지면 더 가슴 아파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나는 이미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1%도 아니 0.1%, 0.1%. 0.1%? 네. 서민들의 삶을 이해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질문도 답해 주세요. 삼성이 부탁하는데 네. 뭐 특별히 다른 사람 피해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틀림없이 먹힐 거야라는 기대를 삼성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임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상류층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중에 27년, 8년 가까이는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임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 기술 경영을 하는 것이지 회사 경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자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상류층 생활하고 그런 생활에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전부가 노동자의 삶이었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삼성이 뭘 하면 도와줄 거냐? 저는 왜 자꾸 저를 이미 정말 아프게 정리를 다 하고 나온 저한테 왜 자꾸 삼성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반올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둬놓고 막 저를 고문을 하세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사람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올 수 있었었고 제가 그 상류층에서만 살았더라면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어쨌든 국민의 편에 국민의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삼성에다가 가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러면요,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평균적인 감각을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질문들인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대표님 처음으로 우리 비대위 대표 맡으셔서 사실 광주 5.18 묘역 갔을 때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국보의 네, 국보에 대해서 때문에? 국보의 전력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광주 시민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광주 시민의 뜻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문에는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대선까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잘했나요? 어찌됐든 그분이 계셨을 때 4.13 총선이 그래도 야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공에 100%는 아니지만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닌 부분도 이렇게 납득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네, 광주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8개 석을 우리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8개 석을 석권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늘 질문을 했습니다. 8개가 각자가 아니에요. 광주는 절대로 따로 안 움직입니다. 8개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4대 4도로 이렇게 나눠지거나 우리 광주 시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8석을 다 어떻게 짜실 거냐. 날짜는 점점 가고 4.13은 다가오고 제가 광주를 안 가면 우리 당이 호남을 포기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후발대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 대표께서 총력의 힘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주셔야 됐었다고 봐요. 광주에. 근데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은 안 된다? 전략적 모성이 우리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얼마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하고 있는 그런 모호성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에 대처를 못하게 하고 자꾸 늦게 만들고 근데 이제 사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잘못됐죠.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정은 이 민주주의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은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추미애, 김상곤, 이정글 중에 누가 좋아요? 언젠가는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 혼자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러면 네. 당대표 후보 누군가하고 연대를 할 생각이세요? 보다 더 집권에 가깝다고 생각한 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당대표로서 내년에 정말 집권하는데 한치의 추호도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추호 선생하고 가까우세요? 저희가 호를 추호로 붙여주더랬거든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했을 때 저도 과감하게 연대하면서 집권으로 향할 셋 겁니다. 중에 한 분과 연대할 것이다. 언제 연대하나요? 아마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혼자 생각이구나, 아직은. 그 세 분들도 네. 굳이 특정하게 누구와 반드시 손을 잡아야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분들이 손을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제 살짝 가서 제가 잡아야죠. 반기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이제 우리 대권 후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반짝 뭔가 신선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분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라든지 위협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점점 이게 오픈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점점.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신다면 또 다른 얘기일 수는 있고요. 그 이전에 정치권 입문하는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합숙된 정치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죠? 인물에 대한 정보나 저 사람 인물의 어떤 사람- 정보는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공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안철수 대표를 봐도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안철수 대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3당으로 대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3당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있다고 생각하신다? 네, 왜냐면 절대로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생각에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3당으로 치러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호남의 정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총선에서는 3당을 만들어 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는 60년간 여당이었어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정말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제가 그 4.13 기간 동안에 그 선거 기간 동안 들었던 이유가 어차피 합쳐질 당인데 누구 당이 미워서 내가 저 당을 찍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차피 합쳐질 당인데. 어차피 합쳐질 당인데 이번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양양자는 아프지만 내가 저 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누구 당이 그런 당이요. 너를 왜 일로 보내. 뭐. 지금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요. 무슨이 아니라 뭔. 우리 뭔 짓을 우리가 뭔. 한 거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이 없이도 정권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근데 이제 우리 호남 정서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저것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저것들이 뭔지 살지 몰라. 저것들이 빨리 이쪽으로 붙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저 하는 짓 보니까 또 새누리하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왜 저희가 부름 즉각 오냐면,
이번에는 권리당원의 투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투표는 직접 만나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 존재해가지고. 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권리당원들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을 향해서 50%죠,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50% ARS고요. 대의원 50%가 현장 투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권리당원의 투표 때문에 지금 원외 인사들, 과거 같으면 절대 당선 안 됐을 원외 인사들이 지구당 차원에서 지금 뽑히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주도당 위원장님이 원외가 되셨고요. 국회의원과 싸워서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이기는 그다음에 거예요. 어제 경남도당의 위원장님이 원외가 뽑혔습니다. 그것이 우리 권리당원들의 힘이었습니다. 권리당원들의 반란. 그럼 권리당원들에게 네네.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네.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라도 하실 말씀 하시고 오늘 시간 마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서 뭔가 제가 당선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왜 이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치권으로 들어왔는지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양자 여러분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용하시면 웃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향자,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 찾자, 믿자, 쓰자, 웃자로 제가 저를 표현을 할 거고요. 대의원님들도 열심히 제가 많이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평생 이 길을 가면서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짠다고 다 즙이 아닙니다. 건강한 즙, 맛있는 즙. 핵꿀즙, 즙파라, 즙통령, 맛의 오르가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코코스 클렌저 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참 싸지.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2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벙커에서 진행됩니다.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뽑아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좀 바뀌어가지고 권역별로도 뽑고 부분별로도 뽑습니다. 부분별로는 뭐냐면 여성 또는 청년, 노동 이런 분야를 따로 뽑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여성 후보 2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여성에게 그냥 뭐랄까요 선물처럼 줬어요. 한 분을 순위와 상관없이.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인 것이 253개 지역의 여성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막강한 자리죠. 이 자리에 두 분이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양향자 많이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표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었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변화가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일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당 제의를 받은 게 가장 큰 거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운명이구나.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쓰나미처럼 저한테 제 인생에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워낙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영입할 때 굉장히 비밀리에서 아는 사람은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남편분은 당연히 반대했겠죠. 우리가 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 같이 살 날이?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약속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데 최소한 비례대표 정도는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이 좀. 아니, 총수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야. 아니, 근데 그걸 왜 건뒀어요?
문재인 당신은 대표죠. 대표가 와서 그 관두고 입당해라 하면 고민되잖아요. 내가 지금 야 연봉이 얼마인데. 중요한 것은 문 대표님은 제 연봉이 얼마인지를 모르셨다는 거죠. 아, 직장인이니까 뭐 몇 천만 원 되나 보다. 임원이니까 막 1억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집에 밥은 안 굶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예. 이미 수십억 벌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도 망설여지지만 집에서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영입 인사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낙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목리 출신이에요. 전체 주민이 2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서 최초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 임원이 되신 분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양양자 후보 모시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자면 이번 경선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임원이면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 하셨어요? 되게 브로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보면 한 미니멈 한 3억에서부터 미니멈 3억에서부터. 네. 50억까지는 주지 않나. 50억이요? 보장되는 자리도 아닌데 와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망설이죠.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 멘토였어요. 이제 김영란 대법관도 뭐 멘토도 하셨었고, 네. 이렇게 편지가 오는 거 보면 그분은 밝은 편지가 와요. 제가 변호사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뭐 이런 좋은 얘기였는데 저는 너무너무 슬픈 얘기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내일 회사 그만둡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뭐 이런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 보통 편지 답장 하나 하는데 미니멈 3시간 걸려요. 타자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고 출신입니다, 상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 말로 치유가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삼성에서 일을 그만두면 그런 아픈 여성들을 대변해 줘야 되겠다.